자, 먼저 그 중농주의 실학자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는데 유형원이 가장 이제 제일 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형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익으로 내려오고 이익의 사숙이 정약용인데 사숙이 뭐냐면은 실제 이제 공부 배운 건 아닌데요. 그의 어떤 사상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스승으로 모시는 이런 걸 이제 사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익의 사상을 많이 받은 것이 정약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원 같은 경우 이제 토지 개혁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이제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균전론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자라는 건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분배예요. 그래서 관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관리들은 뭐 예를 들어 10경의 땅을 나눠주고 뭐 일반 선비들 같은 경우 7경의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동문들은 뭐 4경의 땅을 나눠주자. 이 차등 있는 분배를 주장했던 사람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이고요. 분명한 건 이게 다 이론이지 그 사람들의 토지개혁 이론이지 현실에는 반영된 바 없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자작노능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이 한전론이 뭐냐면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이론입니다. 각 호당, 각 집당 그 영업전이라는 건 뭐냐면 매매를 금지하는 땅을 영업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업전을 30결씩 정도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쉬워도 못 팔고 이거는 뭐 무슨 뭐 영의정 아니라 영의정 할애비가 와서 위협해도 이건 국법으로 팔 수 없는 땅을 정하자라는 거죠. 그럼 당장은 내가 아쉽고 급하지만 뭐 당장은 뭐 누가 위협을 하지만 결국 이건 팔 수 없는 땅이니까 최소한의 30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자작농은 보호되지 않겠느냐.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게 이제 이익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 이제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여전론은 뭐냐면 이제 그 여민동락, 그 마을 여자죠. 한 마을별로 우리나라 마을 보면 이제 가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배산임수 지역이 많잖아요. 공동농장 제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럼 뭐가 돼요? 사회주의가 되죠. 근데 사회주의는 아니고 공동생산, 노동량에 따른 분배입니다. 마을에 여장을 한 사람씩 뽑아요. 그래서 여장이 장부를 딱 들고 공동으로 이제 일을 해요. 일하는데 누가 얼만큼 일했는지 시간을 일일이 그 노동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분배할 때 국가에 대한 세금 떼고 수확량에서 그다음에 여장 봉급 떼고 나머지는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라는 게 이제 정약용의 생각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선비라도 아무리 양반이라도 정말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톨의 쌀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럼 결국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공동농장이라고는 하지만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사람의 땅이죠. 그래서 경작자가 땅을 가져야 된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 이 정신이 훗날 현대사에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중농학파의 꿈이었고요. 개인적인 특징을 보면 이제 이익이라는 사람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익 같은 경우는 돈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했죠. 패전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후기 쪽에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그전에 쓰이지 않던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막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막 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돈을. 그럼 당시 뭐 지주들이 지대로, 국가에서 전세로 돈을 받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돈을 사다가 그걸로 뭐 세금을 내고 지대를 받치는 이중고가 발생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동전 부족 현상을 전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제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정약용인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계문 신제로 유명한 정조의 오른팔 당시 유명한 관리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정조의 총애를 많이 받습니다. 수원화성의 어떤 한 부분도 담당을 했었고요. 발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만드는 데도 일조했죠. 그리고 정조 임금께서 한강을 지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묘에 그 성묘를 가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한강의 다리. 그래서 배를 쭉 이어서 그의 널빤지를 대서 걸어서 건너게 한 배다리, 주교를 발명한 걸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수원화성을 만들 때 그 화성 같은 경우는 요역으로, 강제 요역으로 시킨 게 아니고요. 당시 그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노임을 주면서 지은 성이 화성이거든요. 그럼 공사 기간이 단축돼야 이제 국고가 아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서양에서 쓰여진 그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를 해서 크레인, 그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들거,
무거울 중, 그렇죠. 여기는 거중기를 고안해서 공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기도 했던 과학자가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뭐 과학자이기도 했고 정치인이기도 했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마거해통이라는 의학 서적을 쓰게 되는데요. 정약용의 자식 중에 그 몇 명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다라는 마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마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 마마 걸린 사람의 이제 얼굴에 딱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지를 띄어서 가루를 낸다. 그래서 사발에다가 가루를 넣고 이제 물 몇 방울을 넣은 다음에 솜에다 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개가지고 콧구멍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오른쪽 콧구멍, 여자는 왼쪽 콧구멍에 넣고 서너 시간 지나고 그걸 다시 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솜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홍역을 앓게 되고 그 앓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항체가 생겨난다. 그 오늘날의 예방접종 개념을 생각하신 분이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이시고요. 이랬던 정약용 같은 경우 이제 정조 사후에 다른 정약용의 측근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고요. 오히려 귀향 간 것이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500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500권의 책을 읽기도 힘든데 5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그해 사후에 서거 99주년을 기념해서 1934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학, 국어와 국사를 재정립하자라는 국학, 조선학 운동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조선학 운동에서 이제 뭐 안재홍이랄지 아니면은 뭐 문일평이랄지 이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여유당 전서라는 이름으로 그의 500권 전서가 완성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상학파로 넘으면요. 여기는 류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는데 여기는 홍대용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인물입니다. 홍대용 같은 경우는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직접 읽고 지구가 빙글빙글 돈다라는 설에 심취했던 인물이 김성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김성문의 영향을 받은 분이 여기는 홍대용, 이익,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머리가 돈다라고 그랬겠죠. 이 사람들이 지전설 4인방이 됩니다. 특히 홍대용은 이 지전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의 저서였던 담헌서라는 책 안에 보면 의삼문답편이 있습니다. 그 의삼문답이라는 소설의 형태로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하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래요. 당시에 이제 허자라는 사람이 성리학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진리의 학문을 얻기 위해서 막 뭐 중국이고 온갖 지역을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리를 얻지 못하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당시 이제 신비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의 산에 올라가서 시롱이라는 신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롱과 허자가 서로 문답, Q&A를 하면서 이제 어떤 허자가 그 이치를 깨달아간다는 내용인데 그때 시롱이 말하는 것이 바로 신학문이거든요. 서양의 과학기술, 뭐 지전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신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 있는 홍대용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둥글다 하니 중심이 어디 있는가? 지구가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데 어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가운데 오면 우리가 중국이요. 또 다른 나라가 가운데 오면 그것이 중국이다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우주는 점점 팽창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무한우주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발명 그러면 뭐 혼천이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혼천이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적에는 세종대왕이 등용한 천민 장영실이 만든 것도 있고요. 여기는 조선 후기에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도 오늘날 유명합니다. 자, 여기는 박지원 같은 경우 소설가로도 유명하죠. 예를 들면 양반전이랄지 허생전이랄지 호질이랄지 민홍전이랄지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교과서에도 실렸었죠. 그런 소설 작품들이 있고 또 이제 중국 황제의 생일잔치를 맞이해서 중국 열하지방을 이렇게 돌아보고 온 기행문 형식의 글 열하일기 이런 걸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문체가 워낙 호방하고 뛰어났다고 그러죠. 또 중국의 이제 신문체를 들여와가지고 그걸로 또 열하일기를 써가지고 이 열하일기는 아예 이게 쓰여지기도 전에 일부 유출이 돼가지고 쓰여지기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현상을 빚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제가 같은 사람은 소비론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저서인 북학기를 통해서 소비를 우물, 샘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물이나 샘 같은 경우는 퍼쓸수록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 냅두면 썩거나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자꾸 돈을 써야지만이 이제 어떤 이 내수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온 경제가 발달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 여기는 이제 박재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박재가의 공통점은 수레나 선박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하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그렇죠. 유통이 먼저 발달해야 경제가 더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 쇼핑하지만 뭐 택배랄지 물류 유통 이것이 없으면 이 경제가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의 70%가 산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수레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을 이용한 운송, 선박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는 중상학파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실학자들의 주장은 이론에 그쳤고요. 사실 실생활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진취적인 사고,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백성들의 삶을 좋게 해주려는 그들의 노력과 사상은 훗날 개화 사상가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삶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 여기는 실학자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